안녕하세요. 유튜브를 통해 항상 사연을 잘 보아왔는데 이렇게 제가 글을 써서 보낼 줄은 몰랐어요. 짧은 결혼 생활을 마치고 화려한 돌싱이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오늘은 어디에 나올 법한 시어머니를 소개하려고 해요. 흔히 하는 말 중에 눈에는 눈, 예능이라는 말이 있죠. 그 말 그대로 통쾌한 복수를 하게 된 제 이야기입니다. 20대 때 저는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유럽에서 오래 살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꽉 막혀 보일 수 있는 집안에서 살아왔어요. 저희 집이 굉장히 보수적이었기 때문이죠. 부모님의 많은 관심 아래에서 두 딸 가운데 막내로 사랑을 가득 받으며 자랐습니다. 다만 저는 커가면서 부모님에게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우리 엄마의 계속되는 시집살이였습니다. 엄마에게는 두 명의 시누이가 있었고 외면을 당했었죠. 생각해보면 아빠는 밥상 하나 차리는 것조차 도와주지 않고 모든 일을 엄마에게 맡겨주었고 엄마는 명절마다 제사를 준비하느라 피곤한 몸을 짓눌렀습니다. 어릴 때는 크게 이상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그저 즐겁게 놀았지만 제가 어른이 되면서 조금씩 부딪히는 것이 많아졌어요. 엄마가 며칠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음식을 차리면 고모 가족들과 다른 친척들이 와서 음식을 싹 먹고 통에 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또 힘들어 하신 동안 아빠는 밥을 차려다가 보채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제가 젊은 세대라서 그런지 항상 생각해왔던 것 같았어요. 아,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항상 생각해왔던 것 같습니다. 아,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면 다른 친구들과 다른 독특한 이상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사를 안 지내는 남자, 시집살이 시키지 않는 남자가 제 이상형이자 첫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 소개해주거나 새로 호감이 생길 때 그런 점을 꼭 확인하게 됩니다. 가는 남자를 만나게 되면 제사 유무를 먼저 물어보곤 했습니다. 참 웃기죠. 하지만 저는 제사를 지낼 자신도 없었고 엄마처럼 잘 해낼 자신도 없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봐온 아빠의 모습과 달리 전 제 편이 되어주어서 저를 보호해줄 남편감이 필요했습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 가정 환경이 한 사람의 인생에 정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것이 물어본다고 해서 피할 수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결론적으로는 시집살이라고는 펄쩍 뛰던 제가 못 피하고 그런 시집으로 시집을 갔으니까요. 남편과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결혼을 해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살고 있습니다.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었고 남편은 그냥 일반 회사를 다니던 직장인이었어요. 사실 월급은 프리랜서인 저보다 많이 적었지만 나이도 30대가 되어서 남자는 다 비슷한 것을 알고 있었고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에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라면 잘 맞춰서 살아가 보고 싶었죠. 주선자도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라고 했고 만나보니 미래에 대한 계획이 꽤 있는 것 같았어요. 제 첫 질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손사래를 치던 그와 저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30대였던 만큼 저희는 서로 바쁜 직장인이었고 차곡차곡 결혼 자금도 모으면서요. 정말 이상적인 연애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2년 정도 연애한 뒤 저희는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처음으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빨리 시부모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 사람의 부모님을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대략적으로라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 분위기도 조금이라도 알고 싶었거든요. 자연스레 일로 바쁘신 아버님을 뵙지는 못했지만 처음으로 시어머님과 시누이를 만나게 되었고 첫인상도 너무 좋으셨고 분위기도 좋게 흘러갔어요. 시어머님과 시누이는 계속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계셨거든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책도 많이 읽으시고 사회도 즐기시는데 대단하세요. 어머니. 나도 반가워요. 어머니도 열심히 사시는 모습 많이 들었는데 참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이 사람 덕분에 더 열심히 살고 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나도 잘 부탁한다. 앞으로 자주 보자. 시어머님과 시누이는 밥 먹을 때도 시종일관 제 칭찬만 해주시는 바람에 저는 몸매를 모르겠더라고요.
시어머님은 제가 하는 일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막내딸이라 저희 친정에서 시집을 보내셨는데요. 얼마나 싫으셨을까 싶으실 것 같아요. 농담도 하셨죠. 결혼하면 더 잘해주겠다는 말도 잊지 않으셨어요. 이제 올게라고 하면 우리 같이 가주려나. 쇼핑 가자 나온 김에 내가 예쁜 거 하나 사줄게요. 안 그러셔도 돼요. 처음 배웠는데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차분하고 예쁘게까지 해서 우리만의 쇼핑도 하고 들어가 보자고요. 네, 정말 그렇게 할래요. 처음 만남부터 형님과 저는 사랑을 키워왔고 엄마와는 다르게 이상적이고 좋은 시부모님에게 시집 가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처럼 제사를 지내거나 시어머니 집에서 살 일은 결코 없겠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마음도 놓았던 거죠. 앞으로 닥칠 일은 모른 채로요. 모든 만남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남자친구와 대화를 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이었어요. 어머님하고 형님 정말 좋으시더라. 복 받았어. 나 제사도 안 지내고 결혼하면 더 잘해주신다고 하고 또 형님은 스카프도 사주시고 이런 시대가 어디 있어요? 그럼 이런 시대 절대 없지. 사실 교육의 효과야. 교육이요. 무슨 교육? 다 앉혀놓고 유튜브라도 보여드린 거야? 아니, 나 정말 장가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지. 그러니 능력 있는 예비 며느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뭔가 부탁 좀 드렸어요. 집 끊기는 부탁 안 드려도 엄청나게 잘해주셨을 것 같은데 마음씨가 고운 분들이 다들 계셔서 기분이 좋아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고생했어요. 얼른 씻으세요. 장가를 가고 싶어서 교육을 받았다는 남자친구의 말이 조금 거슬렸지만 어머님과 형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있고 친절하신 모습도 보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혼하게 되었고 재정적인 이유로 시댁과 도보 5분 거리에 살기로 했어요. 그때는 기분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하여 새롭게 만난 가족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런 기대와는 달리 지옥과도 같은 시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머님과 형님이 이때다 싶어서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본색을 드러내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혼인신고를 진행하고 집에 오던 그날부터였어요. 신혼여행은 잘 다녀왔고 돌아와서 잠깐 우리 집에 들러라 하셨는데 어머님 안 그래도 잠시 들리려고 했어요. 선물도 사왔고 인사도 당연히 드려야죠. 그래, 그럼 빠르게 오러라고 할게요. 너무 많아 또 말을 하려는 건지 감이 안 오는 상태로 남편과 바로 시댁으로 가버렸어요. 연애할 때도 배웠던 어머님인데 결혼하고 괜히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때 정말 결혼했다는 게 실감이 났다고나 할까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선물 좀 사왔는데 맘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목이 빠지는 줄 알았다. 아들 없으니 얼마나 허전하던지. 그래도 너희가 앞에 계시니까 다행이다. 30살 감 넘었고 이래저래 일만 했으니 집안일은 뭐 할 수나 있겠니? 내가 가서 도와줘야지. 아니에요, 어머님. 저 대학교 외국에서 나왔고 혼자 오래 살았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난 우리 아들 굶길까봐 그게 걱정이다. 그래서 부른 거야? 해줄 말이 너무 많다는 게,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을? 우선 생일부터 다 받아 적어라네. 시아버지와 내 시누이, 그리고 친척들 것까지 알려주지 마세요. 기억해 두었다가 꼭 전화 주세요. 음력과 양력을 기억해 두고 우리 집안 첫며느리가 전화를 드리면 얼마나 기뻐하실지요. 그렇게 소소한 것들은 여자가 챙기는 거예요. 그래야 남편이 기쁘게 살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신혼여행을 길게 다녀온 며느리를 붙들고 시어머님은 제가 해야 할 며느리의 덕목을 계속해서 읊어주신다고 하셨어요. 종이와 패널을 주고 꼭 적으라는 말도 함께요. 남편은 어디에 있었느냐고 하신다고요. 저와 어머님을 슬쩍 보시더니 안방에 들어가서 코를 골고 자는 소리가 들리신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다지만 저도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라서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잘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어우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선시대 그 자체였어요. 혼인신고를 한 직후 이렇게 돌변한 어머님을 보니 당황스러웠고, 다만 결혼하자마자 이혼하고 싶지는 않았고, 어머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기에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A4 종이에 친척 어른들 족보와 주소 번호까지 다 알고 나서야 저는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혼인신고한 날부터 남편과는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죠. 혼인신고 한 달인데 이게 뭐야?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갔다가 분위기를 조금 내보려고 했더니 시댁에 끌려가서 하라는 것만 많이 덮치셨어요. 그때 어머니가 이게 뭐냐고 하셨어요. 그게 보수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모습을 안 보였었잖아. 내가 뭐 무당이야? 얼굴만 보면 알게 처음에는 그냥 웃고 계셔서 몰랐어요. 참, 사람 잡으시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요. 제가 일하면서 어떻게 다 챙기는지 생일 축하 전화만 하는 게 아니라 찾아뵙기까지 하라는 얘기에 내가 말했어요. 그럼 그때 제가 엄마와 누나한테 얼마나 간절히 조르는지 알아요? 얘랑 결혼하고 싶다고. 절대로 망치지 말아주길 비명을 지르며 빌었어요. 그랬더니 아무 문제 없이 시집 보내는 일을 했는데, 뭐야, 제가 농담하는 줄 아는가 봐. 사기 결혼. 아니야, 나 이런 거 싫어하는 거 알잖아. 내 유일한 조건이 시집살이를 안 하는 남자였다니까. 내가 잘할게. 오늘 힘들었지? 얼른 가서 쉬자. 무서워. 맨날 그렇게 부르니까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 아닐 거야. 어린아이가 얼마나 그냥 초반에만 대충 말하는 걸 거야? 신경 쓰지 마, 여보. 그렇게 그날은 큰 다툼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남편의 말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원래 그런 사람인 걸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남편의 태도와 잡은 물고기처럼 막 다루기 시작하는 어머니까지 말이죠. 크게 뜬 반짝이는 눈으로. 며느리의 덕목까지 노래하던 어머님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 잠을 설쳐도 했고, 그러다가 제발 결혼이 실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며 조상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제가 친정 어머니가 제사를 지낼 때 반대했기 때문에 조상님께서 벌을 내리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후 가까운 곳에 집을 살았던 게 문제였는지 어머님은 계속해서 우리 집을 찾아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유일하게 제 편으로 생각했던 남편은 출근을 해서 없었고, 저는 영어 강사로 일하기 때문에 오후에 출근했는데 오전에 찾아오시면 문을 열어주어야만 했습니다. 냉장고에 반찬이 너무 없네요. 뭐 좀 사다 주세요. 나물들이 제철이니 먹어야죠. 얼른요. 어머님 안 그래도 먹으려고 하셔서 아이고, 냉동 음식만 먹이는 것보다는 직접 해서 먹이는 게 좋을 텐데요. 우리 집 반찬을 많이 좋아하지 않아서 메뉴를 선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 목록을 참고해서 물어보시는 게 좋겠죠. 엄마께서는 제가 맛을 많이 좋아하니까 전 잘 할 수 있어요. 제가 30대니까 하나하나 설명 안 받아도 괜찮아요. 결혼 준비를 해서 그렇죠. 비밀번호를 말씀하시라고요? 너희가 없을 때 조금이라도 시기 거리게 할 수 있고요. 그런 건 남편과 상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같은데요. 저 혼자 사는 집이 아니잖아요. 또 결혼은 저희 둘이 한 거고. 피곤하실 텐데 들어가세요, 어머님. 냉장고에 반찬이 없다부터 시작하셔서 어머님은 비밀번호까지 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매일매일 찾아오지는 어머님이 지금도 너무 힘든데 비밀번호까지 알려드리는 건 도저히 감당이 안 되었죠. 제가 없는 동안 집에 와서 주변에 얼마나 우리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까 생각하니 정말 끔찍했어요. 이후 어머님은 안부 전화 안 하느냐, 장 보러 마트 같이 가자, 저녁 뭐 먹었니, 애는 언제쯤 가질 예정이니, 사주상 올해 안에 꼭 가져야 한다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전화가 오기. 수업 중이라 전화를 받지 못하면 카톡으로 꼭 남겨두시라고 하셨어요. 해야 할 일에 번호까지 붙이셨는데 이렇게 되니 핸드폰에 어머님 번호가 떠도 노이로지가 걸릴 수준이었어요. 받지 않으면 신우이에게까지 뭐라고 하는지 신우에게도 종종 전하고 있었죠. 오케이 나야. 잘 지냈어? 형님, 잘 지내셨어요? 먼저 전화 드려야 하는데 미안해요. 아니에요. 괜찮아. 별다른 건 아니고
엄마가 전화 많이 하나 보다니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 괜찮아. 근데 뭐 괜찮아요?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오, 전화를 안 받겠다고. 와서 나한테 뭐라 하지? 뭐야?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잘 봐도 나쁜 말도 아니고 너희 생각해서 해주는 말인데 뭐. 괜찮지? 들어보니 동생 밥도 잘 안 챙긴다는데 너 그거 서럽다. 남자들 결혼하면 다 배 나오잖아. 잘 먹어서.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형님. 이쯤 되면 저 사기 결혼 당한 거 아닌가요? 사람은 한 번 보고 속단하는 게 아니었나 봅니다. 처음에 밝게 미소 지어주던 어머님이 저렇게 사람을 들들 볶을 줄 누가 알겠겠냐고요? 이 정도일 줄 알았으면 저는 남편과의 시작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영어 강사로 일하면서 상담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내 주변에서 상담 중에 전화가 와서 다른 사람이 받도록 할 수 있게 남편까지 시켰다니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억지로 할 것을 해달라고 해야만 했고 그 이유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찾아오지 말라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았고 남편이 출근하면 혼자 방치되어 불안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화를 피하는 방법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던 이유는 남편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커졌던 것 같아요. 남편이 무조건 제 편을 들어줬거든요. 집에 오지 말라고 하면서 어머니께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도 했고 정말 그 이후로 잘 찾아오진 않으셨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중간 역할을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멀리 이사 가면 상황은 나아질 거라고 생각도 했고요. 시간이 흐르고 저는 결혼을 첫 명절 바로 설을 맞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집이 가까운지라 시댁에 먼저 들리게 되었죠. 저는 시댁에 먼저 가는 것이 불만이 전혀 없었어요. 가까워서 먼저 가는 게 뭐 어떻다고요. 하지만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머님은 계속해서 친정에 가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서 찻집 가자. 굳이 친정에 가지 말아야 해, 어머니. 부모님 만나는 게 이럴 때나 중요한데 뵙거나 언제 다시 뵐 수 있을지 몰라요. 제가 곧바로 가는 게 맞겠죠? 너는 기본적인 것조차 몰라서 여자는 결혼하면 친정을 잊고 살아야 한다는 게 맞아. 나는 결혼한 이후에 한 번도 친정을 방문한 적이 없어. 어머니, 요즘 세상에서 친정을 잊고 사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변하면 어머니도 변해야지. 며느리의 덕목을 또한 염두에 두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중요한 가치를 잊고 살고 있네. 기본을 지켜야 어른이 되는 거니까. 어디서 누구를 가르치겠다고 들어 며느리의 덕목에 친정을 방문하지 않는 것도 있나요? 며느리의 덕목으로서 냉동식품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있나요? 그렇다면 시어머님의 덕목은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매일 집에 찾아가기도 하는 것인가요? 이런 것은 조금 심한 것 같아요. 내가 잘못 말했던 걸까요? 어쨌든 저는 어머님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눈덩이처럼 붉어져 오는 것 같았고 자꾸 기본을 운운하시는 어머니 때문에 억울했습니다. 계속해서 덕목에 대해 이야기하시니 제가 덕목을 지키기 위해 결혼한 것도 아니었고 그저 남편을 사랑해 결혼했을 뿐인데 명절에 친정을 가지 말라는 말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요? 처음으로 어머님께 말씀했더니 남편도 당황했고 맞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 남편도 잘 달래주었고 명절에는 큰 소리를 내지 말자고 생각한 것 같아요. 상황이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계속된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요. 형님도 늦게 집에 도착하셨네요. 아주버님은 일 때문에 못 왔다고 하면서요. 근데 이때 어머님이 형님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무 무례했어요. 아, 엄마. 시댁에서 계속 뭐라고 붙잡고 놓지 않는 거 알겠지?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파 죽겠는데 짜증나. 아니, 거기는 왜 그래서 그래? 며느리 없으면 집에 안 돌아간다며?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서 얼굴이 창백해지면 집에 빨리 보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거기도 참 양심이 없어. 아,
내 말이 시댁은 옷좀 갈 때마다 피곤한지 몰라. 도대체 왜 붙잡고 자고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기만 하면 돼. 아니죠? 짜증나 죽는 줄 알았어요. 절대로 자지 마세요. 그게 습관이 돼버려요. 외로워서 그런다는 건 알겠는데 당신은 기분만 해요. 잘하려고 노력해도 칭찬을 받지 못한다는 건 당신의 시댁인 거예요. 그건 그래야죠. 걱정 마세요. 옆에서 듣는데 헛웃음이 나왔어요. 신우이 시댁은 그렇게 공감을 잘 해주시면서 욕을 하시면서 왜 제 시대예요 여기인 건 모르시는 걸까요? 저도 똑같이 신우이와 같은 누군가의 딸인데 왜 대체 모르시는 걸까요? 남자분 욕할 때가 아닌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설날에는 어떻게 끝났는지 묻고 싶네요. 남편이 방 안에서 제발 천명절만 어머님께 도와주세요. 다음에는 먼저 안 와도 된다고 싹싹. 비는 판에 한 번만 그냥 넘어가기로 했죠. 저도 그래도 할 말은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했고 친정 부모님도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이번만 알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님은 옳다고 하셨겠지만요. 엄마, 아빠, 저예요. 오늘 시댁에서 못 넘어갈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내일이라도 오면 되지. 왜 사정이 생겼어요? 시댁에 급한 일이 생겨서 명절 끝나고 주말에 한번 갈게요. 같이 맛있는 거 먹어요. 그래,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다 해결하고 와. 괜히 왔다 갔다 하면 더 신경 쓰이고 아무 때나 오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 네, 아빠한테도 말 전해줘요. 곧 봐요. 그렇게 전화를 끊은 후에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래, 딱 한 번이다 하면서 눈을 감았어요. 결국 살해하는 것도 없이 시댁에서 눈치 보며 일을 돕고는 집에 가는 시간이 다가오니 어머니께서 다시 딱 한마디 하셨어요. 추석 때도 꼭 먼저 와야 한다는 명절이란 그런 거야? 그 말을 듣고 나는 대답도 안 한 채 가보겠다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나의 일만 알고 남의 일은 잘 모르는데 자기 딸만 중요하고 제 입장은 생각하지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 곱씹은 후에 나는 앞으로 계속해서 위치를 피녀 자리를 계속해서 배서한 후에 계속해서 나아갔다.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게 만들었죠. 이번에는 남편 때문에 겨우겨우 넘어갔지만 다음 추석을 악물고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 즈음에는 남편은 또 힘들다며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다음 회사를 찾는 동안은 제가 가게를 책임지며 남편에게 용돈을 주게 되었죠. 그때까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는 그저 가정에만 신경 쓰고 시어머님 전화도 잘 받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행동하니 어머님께서도 크게 저에게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마음의 문을 닫고 표정의 변화도 없으니 말이 안 통하리라는 것을 아셨나 싶기도 했고요. 또한 오전에 계속 전화하실 수 없게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추석 전까지 그리 메말라 어머님과 아버님을 찾아뵈었고 딱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님의 생신도 겨울이었고 그 전까지는 만날 행사가 전혀 없었었거든요. 어느새 추석이 찾아왔고 저는 남편과 상의한 대로 친정에 먼저 가기로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님과 시누이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번 설에 집으로 돌아갈 때도 추석 때도 먼저 오라는 부탁을 하시던 분이셨으니까요. 추석 연휴가 시작되자마자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다시 오라는 건지 아니면 심부름을 부탁하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저는 친정에 갈 준비를 하느라 서둘러 움직이고 있는데 남편이 방 안에서 대신 전화했어요. 받았더니 생각하게 되고 내게 다가와서는 또 나를 화나게 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큰일이야. 여보야. 왜 또 뭐야. 엄마가 아프다고 죽을 것 같대.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울먹일 때 전화 오셨어. 아니, 갑자기 어제까지만 해도 나랑 통화했거든 괜찮으셨는데 누나도 같이 아픈 거 같은데 이거 식중독 같은 거 아니야? 아니, 그럼 병원에 가야지. 어디시래? 집이래. 당장 지금 가야 돼. 먼저 우리 집에 들렀다가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께 가자 병원으로 모셔다 드리고 가자. 집 앞이잖아. 나 혼자 가기 그렇잖아. 안 괜찮다는데. 그래 우선 병원으로 모셔다 드려야지. 가라앉히는 주사 맞으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좋아.
남편이 많이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먼저 데려다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시댁으로 급히 달려갔어요. 먼저 사람이 아픈 게 우선이죠. 친정이 먼저 가냐 안 가냐는 그 순간에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댁에 들어가 보니 소파에 어머님께서 누워 계시더라고요. 드라마처럼 이마에 수건을 올려놓은 채예요. 여쭤봤더니 많이 아프시다고 아픈 소리를 계속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병원으로 가자고 말씀드렸지만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시면서 꼭 가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약을 사다 드린다고 해도 거절하신다고요. 딱히 어디가 아프다고 말하기 힘들다고 하시면서 계속 미루기만 하셨습니다.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프다고 하면서 오늘은 시장에 못 간다고 전화를 했다고 말하더군요. 어머님, 어디가 편찮으신지 말씀을 해주셔야 해요. 계속 내내 누워 계시면 어떡해요? 얼른 나으셔야 해요. 아니, 박수. 나도 그냥 모르겠다. 몸이 아픈 거라니까 그냥 몸이. 어머님, 그럼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뭐 잘못 드시거나 하신 건 아니에요? 모른다. 오늘 아침부터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증상은 그냥 몸살만 있으신 거예요. 어머님, 몸살 약을 사올까요? 야근했어. 그냥 집에서 쉬어. 신경 쓰지 말고 어떡해. 신경을 안 써. 어머님 병원을 가세요. 안 간다니까 가면 이것저것 하라는 것만 맞고 복잡하다. 그냥 문 닫고 자게 놔둬. 그럼 될 것 같아. 고집을 부리는 시어머님을 뒤로 하고 나와서 저와 남편과 하염없이 시댁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님도 일 때문에 오늘 못 들어오신다고 하시고 꼼짝없이 병건을 하게 생긴 것이야. 그래서 연휴 중에 첫째 날일 뿐이고 사람이 아프다는데 뭐가 더 중요하겠냐 싶어서. 그래도 시누이도 신경 쓰고 어머님도 신경 쓰고 꼼꼼히 챙기려고 노력했어. 갑자기 시누이가 허리가 아프다며 어머님께 누워 계신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뒤 두 분이서 웃고 계셔서 죽겠다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순간 저는 딱 알았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우리 친정에 못 가게 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 천천히 상황을 살펴보니 음식도 잘 드시고 체온을 재봐도 열도 없으시고 입술색도 빨갛게 혈색이 잘 도는 게 보이더군요. 그래서 어머님과 시누이가 꾀병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를 친정에 보내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너무 궁금해졌어요. 정말 결혼 내내 친정에 가지 말라는 말씀인 걸까요? 대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뭐였을까요? 라며 한숨을 쉬었다가 잠시 나갔다 온다고 하고 20분 정도 있었는데 어머님이 누워 계신 방으로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머님과 시누이가 뭐 하고 계셨는지 아세요? 고스톱을 치고 있더군요. 제 인생에서 가장 화났던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결혼을 잘못했다고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어머님, 형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마트 간다는 건가요? 아니면 환자라고 누워만 있어야 한다는 걸 더 아프게 만드는 건가요? 잠깐이라도 이렇게 운동을 해야 좀 나아질 텐데 별것도 아닌 게 있으면 오버 반응하지 마세요. 아프다고. 당장 죽을 것 같다고 하시더니 집으로 오라고 해서 심부름만 시키고 병원에도 가지 않고 약도 먹지 않으셔서 지금 정말 안 좋으신 거 아니세요? 꾀병이신 것 같아요. 친정에 못 가게 하려고 거짓말을 하시는 거 아니세요, 어머님? 어머,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말씀하실 거예요? 이러면 제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요? 아, 뭔 친정인가요? 결혼하면 결국은 시댁뿐인데 제 신부와 함께 아파서 누워 계신 걸 못 보니까 지금 병원에 가세요. 그리고 병명이 나오면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MRI나 CT 등 검사 다 받아주시고 돈은 저가 다 내겠습니다. 진단서를 받아와서 확인해 보여주시라고요. 어머, 얘 말하는 거 봐. 아이고, 내가 호랑이 새끼를 데리고 들어왔네. 내 아들 돈 못 번다고 하잖아. 지금 시어미도 무시하는 거냐? 제가 언제요 용돈을 주는 거 가지고 저 불만을 가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저는 숨도 안 쉬고 말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보고 싶은 것도 없겠다 싶어서 짐을 챙겨서 친정으로 갈 준비를 했죠. 옆에 있는 남편까지도 미워질 지경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남편이 어머님 편을 들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픈데 굳이 그렇게까지 했어야 해? 뭐가 대체 뭐가? 내가 보기에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제 정신으로 보인다. 시댁이 먼저 오는 것을 내가 싫다는 겐 없어. 가까우니까 자연스레 먼저 올 수는 있지. 근데 문제는 왜 우리를 친정으로 안 보내시는 거지? 저번엔 내가 빌었잖아. 한 번만 이해해 달라고. 근데 이번엔 사정이 생겨버렸는데 엄마하고 누나하고 드러눕고 있는 거 못 봤어? 너야말로 깔깔거리면서 고스톱 치는 건 못 봤니? 꾀병인 거 보면 몰라. 너 누나도 똑같아. 시댁 가기 싫어서 누워있으면서 우리 친정은 안 보내주는 건 너무 성실이야? 너가 어떻게 알아? 진짜 아까 엄마의 식은땀 나는 거 봤단 말이지. 병가 나라도 해야지. 대체 어디가 혼자 고스톱 돈이라서 땀 나셨나 보지? 난 가게 나도 못 가게 하시니까 더 미치겠다. 너가 이런 집 아들이었으면 난 결혼 안 했어. 오히려 설득력 있게 말씀하시고 다음에 친정 가라고 하셨으면 안 갔을 수도 있겠다. 너 말 다 했어. 그래서 뭐 이혼하고 싶다는 거야? 너가 말 먼저 꺼냈어. 알지? 해? 그럼 이 꼴을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남편이 이혼하자고 말을 꺼내 버리는 걸 보니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 자리에서 혼자 친정으로 뛰쳐나갔고 시댁과 시댁은 잘못한 것을 아는 건지 더 이상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는 진짜로 완전히 틀어져서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고 저희는 3개월 정도 서로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사랑해서 남편과 함께 평생을 보내기로 결혼했지만 친가에 자주 가지 못하고 명절마다 못 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며 결혼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깊은 대화도 나누기로 했고 남편이 시부모님 집에서 자고 오더라도 따로 말하지 않고 크게 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바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어버렸죠. 딸들은 엄마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틀리지 않았네요. 그 후로 우리는 서로 이혼도 생각하게 됐고 어머니의 전화에도 잘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싸운 걸 남편이 말한 건지 모르겠지만요. 사실 말만 생각할 시간을 가졌어요. 가짜지만 저는 그 순간 시어머님을 편들며 행동하는 남편을 보고 오만정이 다 떨어져 이혼을 결심하는 날만 기다리며 생각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서로 시간을 갖던 중 다음 명절이 온다 해도 맞이하기 위해 이번에는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서로 사유가 추석을 챙겨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시댁으로 먼저 향했습니다.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친정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그럴 줄 알았겠어요. 상상하시는 대로 친정에 가지 못하도록 하셨죠.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울기까지 하시더라도 아이고 내 팔자가 이렇게 아픈 것을 내비두고는 저번 추석 때는 친정으로 가질 않나. 그렇게 결혼할 때부터 출가 외인이라 했건만 친정에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어머님. 출가 외인이라고 하셨죠. 여자는 결혼하면 친정을 잊고 살아야 하는 거라고 나 때는 결혼하고 한 번도 친정에 가본 적 없다고 하셨었죠. 지난번에 호랑이 새끼를 데리고 왔다고도 하셨는데. 그래, 내가 틀린 말 했냐? 근데 왜 형님은 매일 어머님을 만나는데? 그 말씀대로라면 형님도 여기 오시면 안 되겠다. 뭐야? 그 순간. 현관문 비밀번호가 띡띡 눌리며 신우이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는 저는 달려가서 문을 다시 잠궈 버렸어요. 형님은 영문도 모른 채 밖에서 있게 되었죠. 형님, 죄송해요. 친정아는 오지 마세요. 출가 외인이잖아요. 시집 가면 남이래요. 어머님이 말씀하시네. 너 뭐 하는 거냐? 왜요? 여자는 결혼하면 친정은 잊고 살아야 한다면서요. 형님, 들으셨죠? 이제 오지 마세요. 명절은 시댁에서만 보내줘야 한대요. 이제 여기는 잊어주세요. 내 딸은 다르지. 너 말 다 했냐? 빨리 문 안 열어. 왜요?
전 어머님이 제게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제가 잘못한 건가요? 현관문 앞에서는 좋아. 어머님은 신랑이 되게 되고 남편도 뛰쳐나와서 저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신우에게 문을 열어주려고 하면서 문을 못 열게 몸으로 막으니 남편이 갑자기 제 얼굴을 때렸어요. 옆에서 어머님은 주저앉아 울면서 너 어른한테 지금 왜 싸가지 없이 하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남편한테 때리자마자 땅에 2대를 때린 후 비가 와서 때려서 뭐 내가 지금 무언가 틀린 말했어? 어른은 어른답게 해야지. 정신 차려. 너 왜 자꾸 비웃고 흥분해서 문도 안 열고 너는 너무 감정적이야. 지금 알겠지? 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한 말을 그대로 했을 뿐이야. 남의 집에 귀한 딸을 내가 감히 때리다니. 지금은 우리 대신 얼굴을 보지 말자. 깔끔하게 이혼하자. 우리는 지금 서로 흥분한 것뿐이야. 실수였어. 진심도 아니었어. 이제 내버려둬. 돈으로만 살아보는 연습을 열심히 해보렴. 그러더니 남편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기 시작했어. 생각을 가지기로 한 건 아니었어. 우리 관계는 작년 추석 때 끝났어. 나 혼자 친정에 가는 택시에서 이미 다 끝났어. 너 혹시 이혼을 피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 미안해. 엄마와 누나를 소중히 모시며 살아야 해. 최근에 일어난 일로 보아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 그런 엄마의 이혼한 남편에 대해 너를 불쌍하게 생각해. 저는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그래서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혼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제 자신이 어설프게 느껴졌어요. 그 후로 남편이 전화를 했는데 엄마와 연락을 끊었다는데요. 다시 잘 지내보자며 하루에 2번씩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혼자는 살기 어렵다며 저를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흔들린 적이 없었죠. 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었고 온몸이 거짓말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함께해도 원래대로 돌아가기 쉬울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남편과 합의가 되지 않아 이혼 소송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집의 한 경제적 기여도가 더 높은 것으로 인정되어서 전반적인 판결도 저에게 유리하게 잘 나왔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이제 그 집사람들과 연을 끊을 수 있다는 생각에 웃음이 절로 나와요. 그 뒤로는 어머님도 남편도 여유가 없는지 계속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가 왔지만 지금은 차단하고 번호도 바꾸고 없었던 일처럼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전 제가 큰일을 이겨낸 화려한 싱글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물론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의 부모님도 제 부모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희생하시며 열심히 저를 키워주셨던 부모님을 절대 잊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미안할 때가 올 텐데 부모님이 계셔서 똑같이 챙겨드리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친정에 못 가게 안 하셨어도 저는 시댁에 제 부모님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일이 생겨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이혼을 받아들이긴 힘들었지만 그로 인해 제가 앞으로 있을 수많은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운명은 제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힘든 일, 어려운 일 모두 이겨내시고 행복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자분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